네, 안녕하세요. 100만 원을 저축할 에너지를 얻을 그날까지 월급쟁이 100만 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 문방승복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금융상품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과거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펴봤죠. 특징은 금리가 높고 세금은 적고 세금을 돌려주고, 자,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확정된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동안 장기간 이연과세로 운영돼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자, 소득공제 못지않은 세액공제로 세금 환급률은 높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연간 400만 원씩 납입하면 13.2%의 세금을 환급받고 펀드로 운영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 이연과세까지 되는 연금저축계좌. 자, 여기 하나 더 고려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면 자동으로 수익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더욱이 이 수수료가 장기로 저렴할 때는 복리효과에 대한 수익을 더욱 커지게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요, 매회 1만 원 이상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되는데요. 이 한도에는 DC나 IRP, 그러니까 뭐 퇴직연금계좌의 DC형이나 개인퇴직계좌 IRP의 자기 납입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까지는요, 13.2%의 세액을 공제해 주죠. 자, 근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16.5%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는 분들한테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자,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자, 4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도가 1,8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 금액에 대해선 중도 인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세액공제 받은 400만 원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지만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중간에 중도 인출하실 시에는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중간에 찾지만 않으면 페널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자금, 개인연금 중에 3층 연금 구조라고 봤었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보강하라고 정부에서 이런 메리트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가 노후에 써야 될 돈 정도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런 중도 인출 페널티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연금 개시할 때 저희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페널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까 봤던 16.5%의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연금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에 연금 계좌 평가액을 하고 곱하기 1.1을 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한다라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최소한 10년 이상은 받게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노후 연금 자금을 했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니까 이런 페널티 기준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만 70세 미만일 때는 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의 5.5%, 그 다음에 70에서 80세까지는 4.4%, 그 다음에 만 80세 이상엔 3.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연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낼 돈 내지 않고 잘 모아서 불렸다가 연금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고려되셔야 될 게, 지금 현재는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1,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게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찌됐건 쉽게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연금에서는 공적연금은 제외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자, 1200만 원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연금액을 월 1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사항 전혀 없겠죠.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 가지 상품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연금저축 펀드, 두 번째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서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약해서 페널티를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익숙해지는 느낌도 살짝 제가 듭니다. 자, 금융상품 얘기 계속해 볼 겁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저희가 아직도 연금저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아직도 두 번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월백저프의 핵심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죠. 자,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으로 내용을 좀 보강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최소 5년 동안은 꼭 납입해야 하나요? 5년이 무슨 말입니까? 5년 이상도 꾸준히 만들어서 장기 상품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가입 기간을 최소 5년간 유지만 하면 됩니다. 납입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연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꾸준히 납입을 오래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납입은 자유롭습니다. 강제적 납입은 아니라는 거죠.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제 강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만 55세 연금 수령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소 만 55세 이후로 수령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분이 10년간 납입하고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액공제는 뭔가요? 쉽게 말해서 결정된 세금을 바로 공제해주고 깎아줘서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공무원, 선생님, 자영업자 할 거 없이 모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거에 대해서 13.2% 지방세를 포함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평상시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서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급여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율이 13.2%가 아니라 16.5%로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에 상대적으로 넉넉한 소득군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인 금액으로 줄여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 국민의 노후에 안정적인 개인연금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상품인데요. 납입 시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었죠.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걸 공식으로 표현했는데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제한을 둬서 최소 10년간 받게 설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저축 계좌 평가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게 커 보이실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하면 연금 받을 정도, 그때 정도 되면 이 정도 금액 다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금 수령을 첫 해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면요, 2,400만 원으로 최대 2,300만 원을 넘게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나와 있는 대로죠. 11-1, 첫 해니까 1이죠. 분에 2억 원을 놓고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최대로 2,4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1억 7,600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공식에 도입해서 11-2 두 번째 해니까요. 거기에 600만 원을 분자해 놓고 곱하기 1.2 하면 2,3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최대 금액을 받는다면 10년째는 남은 잔액 1,097만 원을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은 현재는 연간 1,200만 원까지만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점점 높아지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받으면 그의 연금 받은 금액 전체가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부 분리가사라고 하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좀 피해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때 적절한 재무계획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피하려면 첫 번째,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서 연간 1,200만 원 한도 이하로만 수령하게끔, 그래서 분리과세 한도를 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요 노후 기간도 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추가로 종합소득 신고 시 다른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더 낼 것 같으면 연금저축 수령 시기를 아예 늦춰서 다른 소득이 줄어든 때로 연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는 게 연금 상품의 핵심인데 제가 다른 여러 소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쓰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빨리 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퇴 크레바스라고 해서 은퇴 전에, 그러니까 공적연금 나오기 전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공적연금 나오기 전까지 연금저축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만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쭉 뒤로 미루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왜 주식형, 채권형 펀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과 더불어서 개인이나 가정이 심플하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융상품 연금저축 계좌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400만 원을 납입하면 13.2%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보험, 신탁, 펀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고요.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연금저축계좌, 그중에 뭘로 해야 되죠? 맞습니다. 펀드 상품으로 해야 됩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해요. 왜 펀드 상품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경제활동 기간 동안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아가는 돈도 우리랑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탱자 노는 꼴 절대 볼 수 없죠. 연금저축계좌의 상품별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있는데요. 각 상품의 특징을 핵심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연금저축 보험은 공시 이율로 굴러갑니다. 뭐 이자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쓰는 보험사의 이율 개념인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최저 보증 이율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도 되고요, 예금자 보호도 되고,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신탁은요, 채권을 90% 이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보장이 또 나중에 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는요, 주식형, 채권형 이런 펀드들의 비율을 조정해서 가입할 수 있죠. 원금 보장되냐? 아니,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돌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연금저축펀드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건요, 세 상품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품 자체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니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인 겁니다. 가장 긴 목표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한 두 가지 상품, 보험과 신탁은 원금도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물가 상승률 정도 내지는 그보다 못한 수익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1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저희가 금융기관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안 금고에 넣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긴 했겠지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돈의 가치는 점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돼 가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을 주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예금 상품, 이런 데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매년 1.5%대의 수익이 나지만 물가 상승률도 1.5%라고 가정하면 돈의 가치는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를 걷는 그림이 되겠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이 원금을 지켜주는 기능을 가지면서 수익을 낸다라고 했었을 땐 요 정도 수익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한정된 소득을 벌어들여서 현재의 삶도 잘 살고 미래의 삶도 잘 준비해야 되는 일반인에게는 이 저축과 투자한 돈이 좀 더 제대로 일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투자를 해서 재미를 못 본 건 이런 장기 상품에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고 보통 단기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투기와 혼동하는 개념이 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부터가 장기를 위한 거라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장기간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경제활동기 동안 나랑 같이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내 미래 자산을 대비하는 그런 그림이 연금저축계좌에 적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봐 볼게요.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공시자료가 하나,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 이런 거죠. 과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달 30만 원씩 아까 봤듯이 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은 이 세 가지 상품에 가입했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거를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미래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겠지만 저기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금저축보험 어느 정도 수익 냈나요? 10년 동안. 생보사건은 한 39%, 손보사건 한 37%, 그러니까 3.9%, 3.7% 정도 냈다는 얘기가 되네요. 연금저축 신탁은 채권형은 한 41%, 뭐 안정형도 그 비슷하게 낸 그림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그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로 따지면 뭐 3% 후반대니까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2000년대 초반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도 그 정도 수익은 만들어진 거죠. 연금저축 펀드 어떻습니까? 주식형 펀드 보니까 한 122% 정도 10년 동안 수익이 났네요. 연 12%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저희는 이런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따져보셔야 될 거는 월별 수익률의 범위, 보통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게 변동성이 얼마나 있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예상됐던 수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안전하게 굴러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어떻습니까? 어떤 달에는요, 수익이 좋을 때는 한 달에 14% 수익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손해를 할 땐 한 달에 18%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장기 투자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장에서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2002년, 2012년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도 있어서 전 세계 증시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마저도 이겨내는 게 매달 30만 원씩 사시면서 장기 투자한 효과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기존의 관행이 아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라고 하고 싶으신 분은 지난 방송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사용 시기가 은퇴 후여서 자동으로 투자 기간이 긴 상품들은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펀드로 투자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펀드의 수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금융상품에는 수수료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할 때 얼마의 비용 이런 게 드는지 꼭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왕이면 싸게 사야 되는 것도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 이 비용이 한 번 낼 때는 얼마 안 돼 보이는데요. 장기로 보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떨어지면서 똑똑똑 떨어지면서 뚫듯이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펀드는 동일한 펀드도 가입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따져보셔야죠. 동일한 펀드에 30년간 투자를 할 때 수수료 차이 때문에 수령액이, 그러니까 돈을 받는 금액이 18%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는데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라고 해외에 투자하는 연금 펀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명을 자세히 보면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연금 증권 자투자 신탁 1호 주식이라는 이 긴 펀드명 뒤에 C, CE, S-P 등의 알파벳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드의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클래스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수료, 결정된 수수료를 계속 내게 되는 거죠. 어느 클래스로 가입하든 간에 펀드의 운용은요, 동일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수료는 같다라는 거죠. 자, 위 표에서 보듯이요, 운용을 하는 집합투자업자, 저희가 보통 운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운용사의 보수는 0.66%로 세 개의 클래스가 모두 동일합니다.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는 창구만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 펀드는 연금이 아닌 그냥 일반 펀드도 있는데요. 이때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그러니까 운용사의 보수가 1.03%입니다. 훨씬 더 높죠. 연금 펀드는 장기 펀드여서 운용사의 보수도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별 저희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직원과 대면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C2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고요. S-P는 펀드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살 때 직접 매장 가서 사거나 매장의 그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 전용 판매 채널에서 사는 것과 유사한 그림이죠. 자, 클래스별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연금저축 상품이니까 매년 400만 원씩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 5%를 가정해서 투자 기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수수료 차이만큼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20년 경과 시 C클래스와 S-P클래스의 차이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온라인 상품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2017년 말 기준 온라인 펀드의 시장 규모는 채 3%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유를 저희가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팔고 싶겠죠. 그래서 C클래스를 주로 팔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추천대로 그대로 가입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온라인 펀드의 소극적 판매 강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엔 정부가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 때 온라인 펀드도 무조건 같이 만들게 했고요. 금융기관이 이를 판매할 때도 반드시 온라인 펀드를 포함해야 되고 또 하나 온라인에서는 창구 판매용 전용 펀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들도 나왔습니다. 자, 둘째요. 조금 더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속적 관리를 받기 위해서 고객 스스로 창구에서 파는 비싼 펀드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처럼 사다가 쓰다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온라인에서 싸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금융상품 가입 후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판매회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는 점이라는 걸 보면 설명이 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창구 판매용 펀드를 가입하셨다면 이제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온라인 펀드와의 서비스 차이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차이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연금저축계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심플한 미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심플해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펀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5개에서 6개 정도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노연금을 준비하는데 필수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퇴직계좌 IRP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잣돈 만드는 펀드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펀드 개수가 쉽게 10개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관리가. 그래서 심플하고 슬림하게 자산 관리하는 방법, 연금저축 계좌를 세액공제 효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기부터 장기 자산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죠. 세액공제를 위한 400만 원 외에도 1,4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한 1,400만 원은 절세 혜택을 받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도 인출에도 기타 소득세 납부 등의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서요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경우에 동일한 펀드에 납입하는 것보다 장기 상품의 혜택이 있어서 펀드 보수도 저렴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하나에 그냥 투자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40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넣은 원금이 있고요. 거기에 5% 수익들이 이렇게 붙어가는 그림이 있고 연간 1,400만 원 납입하는 거에서도 저희가 5% 수익을 가정하고 거기에 원금들이 모아갑니다. 근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페널티 전혀 없이요. 그건 뭐죠? 추가 납입한 원금입니다. 10년 단위로 보면 1억 4천만 원씩을 10년마다 찾아 쓸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35세가 이 플랜을 실행할 경우에
65세 은퇴 시점 전까지 30년간 저희가 주택 대출 상환, 교육, 자녀 결혼 등의 인생 이벤트에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10년마다 1억 4천만 원씩 찾아 썼다라고 하면 4억 2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400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익,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을 했던 연에 1,400만 원에 따른 수익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5% 가정 시에 65세 시점에 약 4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매월 150만 원씩 납입해서 이런 그림을 한 계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심플한 자산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월 150만 원의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납입하시고 중장기 자금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그림으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플 이즈 베스트. 이거는 삶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 사용하셔서 심플한 자산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6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딱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논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